1447년 봄 한양 비해당 정원에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화가 안견을 마주 앉혀두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본 곳이 있소. 복숭아꽃이 만발한 골짜기였는데 그곳에는 속세의 번뇌가 없었소. 안견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를 쓰는 이 글씨를 쓰는 이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봄날 오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 비해당은 조선 최고의 문화살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권력보다 예술이, 무력보다 아름다움이 더 높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가 단 6년 뒤 영모의 증거로 기록될 줄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처형될 줄은, 그리고 붓을 든 왕자가 칼을 든 형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은. 여러분은 조선 왕실의 비극을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나요? 단종의 눈물, 사육신의 충절, 세조의 악몽. 그러나 그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그는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형 문종의 자리를 탐낸 적이 없었고 조카 단종을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시와 그림, 서예와 학문이 꽃피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그의 형 수양대군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53년 10월 개유정난. 수양대군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8일 뒤 안평대군은 강화도 교동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35세였습니다. 죄목은 무리를 지어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비해당에서 나눈 대와 함께 감상한 그림, 서로 주고받은 시였습니다. 예술이 죄가 되고 우정이 반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안평대군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찬란한 재능을 꽃피웠지만 그 재능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되어버린 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재능과 권력, 예술과 정치, 아름다움과 생존 사이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안평대군의 삶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종의 아들, 그러나 왕이 될 수 없었던 운명. 안평대군은 1418년 세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큰형 문종, 둘째 형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는 애초에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큰형 문종은 세자로 책봉되어 차기 왕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둘째 형 수양대군은 무예와 학문을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무예보다 글씨에, 정치보다 그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종실록은 안평대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품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특히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다. 세종은 이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왕위를 이을 필요가 없기에 안평대군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안평대군에게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었고 명나라에서 들여온 귀한 서화를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10대 후반부터 이미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감식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438년 안평대군이 20살이 되던 해 그에게 비해당이라는 저택이 하사됩니다. 비해당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신숙주, 성산문,
박백년이 드나들었고 화가 앙견이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인들은 시를 짓고 서예가들은 글씨를 썼으며 안평대군은 그 모든 것을 감상하고 품평했습니다. 이 시기 안평대군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왕자였을 것입니다. 왕위에 대한 부담도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도 충분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아버지 세종이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합니다. 큰형 문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인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는 12살 어린 조카 단종에게 넘어갑니다. 조선 조정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여전히 비해당에서 시와 그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권력 투쟁에 뛰어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와 문화적 영향력은 그 자체로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 일부는 안평대군을 지지했고 그를 보호자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권력 구도의 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왕위와 무관한 삶을 선택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난 순간 그 선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사랑 아래서 꽃피운 예술적 재능은 세종이 사라진 뒤 오히려 위험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그래서 위험했다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능이 빛날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는 정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안평대군이 만들어낸 조선 최고의 문화살롱, 비해당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해당 조선 최고의 문화살롱. 1440년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을 꼽으라면 단연 비해당이었습니다. 비해당, 그 이름은 비단 바다를 뜻했습니다. 안평대군이 소장한 수많은 서와 두루마리가 마치 비단 바다처럼 펼쳐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의 명화들이 있었고 조선 최고의 서예가들이 쓴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단순히 수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식가이자 비평가였고 예술가들의 후원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 앙견은 안평대군의 전속 화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숙주, 성산문, 박백년 같은 젊은 학자들은 비해당을 드나들며 안평대군과 학문을 논했습니다. 비해당에서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아침에는 서예를 연습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감상하며 저녁에는 시를 짓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소장품을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의 필치를 보시오. 이것이 진품인지 모작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학자들은 저마다 의견을 냈고 안평대군은 그 의견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학문적 활동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남긴 기록 중에는 화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과 조선의 명화 수백 점을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화가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 비평서였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 역시 당대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왕이지 서체를 깊이 연구했고 조선적 감성을 더해 독자적 경지를 이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평대군의 글씨를 신품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솜씨를 넘어선 신의 경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의 당이 진정으로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꿈꾸는 지식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신숙주와 성산문은 훗날 세조와 단종 사이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운명을 맞지만 1440년대 비의 당에서는 함께 학문을 나누던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안평대군과 함께 이상적인 나라를 논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학문이 존중받으며 예술이 꽃피는 나라. 안평대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칼만 필요한 것이 아니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결국 문화요, 예술이요. 이 말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은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였고 유교 이념으로 통치되는 나라였습니다. 예술은 장식일 뿐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평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술이 국가의 품격을 만들고 문화가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의 당은 그 믿음을 실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안평대군은 여전히 비의 당에서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지만 바깥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의 당에 모인 사람들, 그 우정의 기록들은 훗날 영모의 증거로 둔갑하게 됩니다. 비의 당은 조선 최고의 문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정치적 네트워크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을 통해 이상을 꿈꿨지만 그 꿈은 권력자들에게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화기라는 책에 담긴 문화적 통찰은 인정받았지만 비의 당에 모인 인물들의 명단은 훗날 제거 대상 목록이 되었습니다. 우정이 반역이 되고 예술이 죄가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름다움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비의 당에서 탄생한 가장 유명한 작품 몽유도원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몽유도원도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악몽이 되다. 1447년 4월 어느 밤 안평대군은 꿈을 꾸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멀리 신선들이 사는 정자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속세의 번뇌가 없었고 권력 다툼도 없었으며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안평대군은 즉시 화가 안견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꿈이 너무나 선명하오. 그 꿈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소. 안견은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듣고 단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가로 약 160cm, 세로 약 39cm의 긴 두루마리 그림. 이것이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림 속에는 안평대군이 꿈꾼 이상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골짜기,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정자, 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 안평대군은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내가 꿈꾼 그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그는 즉시 비의 당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이계, 정인지 등 당대 최고의 학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꿈꾼 무릉도원이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겠소? 학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시를 지어 그림 뒤에 적었습니다. 신숙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꿈속의 세계가 그림이 되니 그림 속 세계가 곧 현실 같도다.
성산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속세를 벗어난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겠는가. 총 21명의 학자와 관료가 시와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지식인 사회의 연대이자 공동의 이상을 나누는 의식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몽유도 원도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권력 다툼이 없고 예술과 학문이 존중받으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450년 세종승하, 1452년 문종승하, 1452년 단종즉위. 조선의 정치는 혼란에 빠졌고 권력을 향한 다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안평대군의 둘째 형 수양대군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들을 규합했고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여전히 비해당에서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이 없었고 권력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수양대군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 상당수가 안평대군을 지지했고 그를 보호자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 보냅니다. 유배지에서 안평대군은 몽유도 원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꿈속의 이상향, 복숭아꽃 만발한 골짜기.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8일 뒤 사약이 내려집니다. 안평대군은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꿈꾼 무릉도원은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안평대군이 꿈꾼 이상향의 증거이자 훗날 영모의 증거가 된 비극적 작품입니다. 안견이 3일 만에 완성한 이 그림에는 21명의 학자가 찬사를 남겼고 그 명단은 6년 뒤 처형 대상 목록이 되었습니다. 실록에는 꿈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무릉도원을 꿈꿨지만 조선은 그에게 유배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이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안평대군과 수양대군, 칼과 붓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칼과 붓 두 형제의 운명적 대립.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은 같은 아버지 세종의 아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1417년생으로 안평대군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렸을 때부터 명확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예를 연마했고 안평대군은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병서를 읽었고 안평대군은 화첩을 감상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의 중심으로 가려 했고 안평대군은 예술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국정 경험을 쌓게 했고 안평대군에게는 문화적 소양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아들 문종이 왕위를 이으면 수양대군은 든든한 무신으로 안평대군은 문화를 이끄는 왕자로 조선을 지탱할 것이라고. 그러나 세종의 계획은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12세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신들을 모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규합했습니다. 한 명의 권람, 홍달송 같은 인물들이
수양대군 주변에 모였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여전히 비해당에서 예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이 없었고 권력 투쟁에 뛰어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안평대군을 지지했습니다.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은 안평대군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평가했고 젊은 학자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안평대군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수양대군의 대항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무력을 동원해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김종선은 그날 밤 집에서 살해되었고 황보인, 이양 등 중신들이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직접 정변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해당에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정변 직후 안평대군은 영모를 도모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비해당에서 나눈 대화, 몽유도 원도에 찬사를 남긴 학자들의 명단,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 수양대군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안평대군이 무리를 모아 왕권을 위협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이 영모를 꾀했고 안평대군은 그 중심에 있었다. 실제로 안평대군이 반란을 계획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에게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길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파리를 보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그 파리를 보냈을까요? 아마도 비해당의 봄날을, 몽유도 원도를 함께 시를 짓던 친구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림을 사랑한 것이 죄인가?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반역인가? 1453년 10월 18일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안평대군은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35세였습니다. 붓을 든 왕자는 칼을 든 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대립은 붓과 칼, 예술과 권력,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고 그 차이는 결국 생사를 갈랐습니다. 실록은 수양대군의 정변을 난을 평정했다고 기록했지만 안평대군의 죽음을 영모를 처단했다고 적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이 없는 이상은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힘이 없는 아름다움은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안평대군의 마지막 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 8일 교동섬에서의 고독.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 안평대군은 그날 밤 체포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한양에서 교동까지는 100길로 하루가 걸렸습니다. 안평대군은 차가운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한양은 어땠을까요? 비해당의 정원, 서재에 가득한 서화, 함께 시를 짓던 친구들.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동은 작은 섬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유배지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안평대군 이전에도 수많은 정치범들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안평대군이 머물게 된 곳은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비해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누추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평대군은 8일을 보냈습니다. 단 8일. 그는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세종 곁에서 보낸 어린 시절, 비해당에서의 행복한 나날, 몽유도 원도를 처음 본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차가운 섬에 홀로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아마 이렇게 자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왕위를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단종을 위협한 적도, 영모를 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지 예술을 사랑하고 학문을 나누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죄였습니다. 10월 18일, 유배 8일째 되는 날, 한양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사약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평대군에게 사약을 내렸다. 영모를 도모한 죄다. 안평대군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조용히 사약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한 것들은 아름다웠다. 35세의 나이로 안평대군의 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교동섬의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초라하게 묻혔고 아무도 곡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의 죽음이었지만 영모자의 죽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는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차례로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비해당에 드나들던 학자들, 몽유도 원도에 시를 남긴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처형되었고 일부는 유배되었으며 일부는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안평대군의 흔적은 조선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동섬의 8일은 안평대군 인생의 압축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비해당에서 초라한 유배지로 수많은 친구들로 둘러싸인 삶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실록은 영모를 도모한 죄로 사약을 내렸다고 적었지만 구체적 증거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이 무엇을 도모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무리를 모았다는 것, 그것이 죄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 앞에서 정의는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승자의 논리가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안평대군 사후 그의 흔적을 지우려 한 세조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흔적 지우기 세조의 공포와 집착. 1455년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왕위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에게서 빼앗은 왕자, 동생을 죽인 죄책감, 수많은 신하들을 처형한 기억, 그 모든 것이 세조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의 존재는 세조에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안평대군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조선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해당에 걸린 서화, 학자들이 소장한 안평대군의 글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낙은 예술가 왕자의 이미지. 세조는 이 모든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먼저 비해당이 폐쇄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소장품들은 압수되었고 일부는 불태워졌습니다. 귀한 중국 명화들, 조선 서예가들의 글씨, 안평대군이 평생 모은 문화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도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친필이 남은 서첩들은 수거되어 불태워졌고 비석에 새겨진 글씨도 깎아냈습니다. 세조는 심지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평대군과 교류한 자들의 기록을 모두 조사하라. 이 명령에 따라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해당에 다녀온 적이 있는가?
안평대군과 시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가? 안평대군의 글씨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신문의 대상이었습니다. 몽유도 원도에 찬사를 남긴 21명의 학자 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처형되었고 일부는 유배되었으며 일부는 관직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안평대군과 가까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안평대군을 예수를 사랑한 왕자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비극으로 여겼고 세조의 처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세조는 이런 여론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도 조작하려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안평대군 관련 기록을 검열했고 부정적으로 기술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실록의 사관들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최소한의 사실은 남겼습니다. 안평대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나 무리를 지어 역모를 도모했다. 이 한 줄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실이고 후반부는 승자의 논리입니다. 세조는 평생 안평대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얻었지만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백성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세조를 능력 있는 왕이었으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고결했던 왕자로 기억됩니다. 세조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안평대군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역사에 새겨진 것입니다. 세조는 안평대군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글씨는 불태워졌고 서한은 압수되었으며 친구들은 처벌받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안평대군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실록은 세조의 압력으로 안평대군을 역모자로 기록했지만 동시에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다는 사실도 남겼습니다. 승자는 역사를 쓸 수 있지만 진실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은 기록을 조작할 수 있지만 기억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놀랍게도 살아남은 몽유도 원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7번째 살아남은 기적 몽유도 원도의 귀환. 안평대군의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글씨, 그의 소장품, 그의 친구들과 나눈 기록들. 세조는 안평대군의 흔적을 조선에서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몽유도 원도였습니다. 왜 이 그림만은 살아남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일설에는 세조가 이 그림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 보존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에는 누군가 몰래 숨겨두었다가 후대에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였든 몽유도 원도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0세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일본 델리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고해상도 이미지와 복제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안평대군이 꿈꾼 세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골짜기, 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 구름 사이로 보이는 신선들의 정자. 그곳에는 권력 다툼이 없고 정치적 음모도 없으며 오직 평화와 아름다움만이 존재합니다. 안평대군은 이런 세상을 현실에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꿈꾼 이상은 이 그림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몽유도원도 뒷면에는 21명의 학자가 남긴 찬사가 적혀 있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을 포함한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 그림에 감동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훗날 세조를 섬겼고 일부는 단종을 지키다 죽었으며 일부는 유배되었습니다. 운명은 갈렸지만 1447년 봄 비해당에서 그들은 함께 이상을 꿈꿨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그 순간을 기록한 타임캡슐입니다. 조선이 가장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순간, 예술과 학문이 꽃피던 시절, 그리고 곧 사라질 평화의 마지막 순간, 안평대군이 죽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이 그림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묻습니다. 권력은 과연 예술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가? 폭력은 아름다움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세조는 왕자를 얻었지만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고 안평대군은 목숨을 잃었지만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고결한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몽유도 원도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는 안평대군의 꿈이, 조선 지식인들의 이상이,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안평대군은 다시 살아납니다. 비해당의 봄날, 복숭아꽃 향기, 친구들과 나누던 웃음, 그 모든 것이 이 그림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안평대군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자 권력이 예술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조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단 하나 이 그림만은 살아남았고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록에는 안평대군이 영모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몽유도 원도를 보는 모든 사람은 그가 예술가였음을 압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예술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아름다움은 권력보다 강하고 이상은 폭력보다 오래 남는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안평대군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찬란한 재능을 꽃피웠지만 그 재능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되어버린 한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였던 이 장면들은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 당시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은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였고 유교 이념으로 통치되는 나라였습니다. 예술은 장식일 뿐 권력의 본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진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는 칼 대신 붓을 들었고 왕자 대신 아름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고결했지만 조선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표현처럼 작은 움직임이 큰 흐름을 만든다는 진실은 안평대군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비해당에서의 작은 모임이 몽유도 원도에 남긴 찬사가 학자들과 나눈 우정이 누적되어 하나의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영모를 꾀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수양대군에게는 반역이었습니다. 이 선택들은 단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방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은 예술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안평대군의 죽음은 그 질문에 대한 조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재능이 빛날수록, 이상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한 의도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안평대군의 삶은 보여줍니다. 세조는 왕자를 얻었지만 존경을 잃었고 안평대군은 목숨을 잃었지만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들은 여전히 안평대군을 예술가 왕자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폭력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이상까지 죽일 수는 없다. 승자가 역사를 쓰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안평대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7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난 운명, 비해당에서 꽃핀 문화, 몽유도 원도에 담긴 이상, 수양대군과의 대립, 교동섬에서의 고독, 세조의 흔적 지우기,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그림. 이 모든 순간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안평대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권력을 포기하고 왕위를 양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켰습니다. 예술은 권력보다 높고 아름다움은 폭력보다 강하다는 믿음. 그 믿음은 현실에서 패배했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비해당의 평화로운 봄날인가요? 몽유도 원도를 처음 본 순간인가요? 아니면 교동섬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8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안평대군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안평대군의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600년 전 조선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생존입니까? 이상입니까? 안평대군은 아름다움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고결하게 기억됩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안평대군이 꿈꾼 무릉도원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